저는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마음이 유난히 싱숭생숭해요. 한 해가 다 가는 게 허전하기도 하고 가족과 보내지 못하는 시간이 늘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서울에 사는 손주 준호를 보러 가기로요. 준호가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이는 방학 중이니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락 없이 찾아가면 며느리가 조금은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손주는 기뻐할 거라 믿었어요. 전날 밤 저는 김치를 담그며 준호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준호가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김치를 담글 줄 모른다며 한번 보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아마 며느리도 김치를 받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김치를 다 담근 뒤에는 손수 짠 목도리를 챙겼어요. 준호가 손이 차갑다며 투덜댔던 걸 떠올리며 만든 거였거든요. 할머니가 목도리 만들어 줄까? 라고 했을 때 밝게 웃던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걸 생각하니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버스를 탔어요. 서울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손주를 만날 생각에 추위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하얗게 눈이 내려 있었어요. 시골은 조용하고 고즈넉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가 그리웠어요. 특히 준호의 웃음소리가 그리웠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날씨가 훨씬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연말이라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손주를 보러 가는 제 발걸음도 분주했지요.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직 걸려 있었어요. 아, 연말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준호가 이 장식을 좋아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준호가 문을 열고 할머니! 하고 뛰어나올 것 같은 상상을 하며 기다렸지요. 그런데 문이 열렸을 때 나타난 건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순간 머리가 띵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 보고 싶어서 왔지. 연말이라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준호는 피곤해서 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집이 정리가 안 돼서요. 다음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니,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이라도 보면 안 되겠니?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어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다음에 연락하고 와주세요. 그 순간 안에서 손주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발견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혹시 며느리가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끝내 그런 일은 없었답니다. 문 앞에서 조금 떨어져 가방을 열어 김치통을 바라봤어요. 그 속엔 제가 준호를 위해 직접 담근 김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먹으면 참 좋아하겠지 생각하며 며칠을 고생했는데 이걸 가져가야 한다니 어쩐지 마음이 무너졌어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버스 정류장을 찾았어요.
연말이라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길이 꽤 혼잡했답니다. 그들 속에서 저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를 기다리며 눈을 감았어요. 손발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울까지 오는 길 내내 손주를 만날 설렘에 들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설렘이 온통 실망으로 바뀌었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초라하게만 보였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속으로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제가 온 줄조차 모른다는 생각에 더 서러웠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며 서울을 벗어날수록 불빛은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깊어졌어요. 고요한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내가 괜히 무리했나? 연락이라도 하고 올 걸 그랬나? 하지만 연락을 했더라도 며느리가 환영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찾아간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자꾸만 눈물이 고였어요. 아무리 애써 참으려 해도 그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누구에게도 이 서러운 마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답답했답니다. 버스가 강원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어요. 내리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더 깊은 추위를 느끼게 했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는데 시골의 적막함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하고 차가웠어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손주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김치와 목도리를 보니 다시 눈물이 나더군요. 주방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준호 얼굴 한번 보겠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네.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허전함은 가시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자꾸만 준호 생각이 났어요. 준호는 할머니가 온 걸 전혀 모를 거야. 알았다면 분명히 나를 보고 싶어 했을 텐데. 그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깐 눈을 붙였지만 몸도 마음도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하는 일마다 손이 느려졌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갔을 때였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연말에 가족들 만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답이 막혀버렸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얼버무렸지만 그 질문 하나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걸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을 지어도 숟가락을 들 힘이 없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무엇이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집안은 늘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특히 가방 속에 들어있는 김치통과 목도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호가 이걸 받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나는 준호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결국 아무 소용도 없었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답니다. 사실 제가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어렵게 낳은 아이였기에 준호는 저에게 너무나 특별했어요.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의 따뜻함은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와의 사이가 서서히 멀어졌어요. 아들은 바쁘게 일에 매달렸고 며느리는 제가 시골스럽다며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준호만큼은 제게서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 믿음이 12월 마지막 날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어요.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을까? 가족을 보고 싶어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마을회관에서 열린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조금은 마음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손주를 보고 싶어서 서울까지 갔는데 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나더군요. 상담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잘못하신 게 없어요. 가족을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손주를 일방적으로 보고 싶어만 했지, 손주가 어떻게 느끼는지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상담사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억울한 마음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어르신께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손주와 연결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피워냈답니다. 맞아. 내가 이대로 멈춰 있을 순 없어. 손주와 다시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다행히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컴퓨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줄래요? 손주와 친해지고 싶어서요. 젊은 이웃들은 웃으며 흔쾌히 도와줬어요. 그러다 준호가 어떤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거다 싶더군요.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에 접속하면 준호와 소통할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게 된 저는 닉네임을 고민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준호와 연결될 방법을 찾으려고요. 결국 산골별빛이라는 이름으로 게임 속에서 활동하기로 했답니다. 처음에는 게임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젊은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인터넷을 찾아보며 천천히 배워갔어요. 밤늦게까지 연습하며 실력을 쌓았죠. 몇 주 뒤
드디어 저는 준호와 같은 게임 속에서 만날 기회를 잡았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답니다. 준호가 저를 알아볼까? 혹은 저를 멀리하면 어떡하나 수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다행히 준호는 제 닉네임을 보고 흥미를 느꼈는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산골별빛님, 어디 사세요?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산골 마을에 살아요. 너는 어디 사니?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답니다. 게임 속에서 준호는 저와 금방 친해졌어요. 산골별빛님이랑 같이 게임하면 재밌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준호에게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천천히 준호와의 관계를 쌓아가며 손주의 일상과 고민을 알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어요. 준호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준호와 다시 가족으로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저는 매일 아침이 되면 게임에 접속하며 손주를 기다렸어요. 닉네임은 여전히 산골별빛으로 유지했답니다. 준호가 접속했을 때 제가 먼저 인사하기보다는 준호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도록 기다렸어요. 다행히 준호는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게임 속에서 저를 발견할 때마다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산골별빛님, 오늘도 오셨어요? 저랑 같이 할래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화면에 뜨는 준호의 대화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천천히 준호와의 대화를 늘려갔어요.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산골별빛님, 저는 이 게임 캐릭터가 좋아요. 근데 엄마가 게임 많이 하면 혼내요. 준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도 적당히 하면 괜찮지 않을까? 게임도 즐거운 거니까. 사실 제가 손주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꿈만 같았어요. 준호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저를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호의 일상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는 종종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산골별빛님,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골을 넣었어요. 엄청 신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손주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가끔은 힘들었던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요, 산골별빛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장난치다가 너무 심하게 해서 속상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화면 너머로 응원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친구도 준호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준호가 너무 멋져서 질투했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산골별빛님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준호의 마음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게임 속에서 준호와 친밀해지면서 제 삶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게임에 접속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준호와의 대화를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예전에는 무기력하게 지내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꽉 찬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동네 이웃들에게 게임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게임이라는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손주 같은 친구가 생겼거든요.
이웃들이 놀라며 웃었어요. 어르신이 게임도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저도 웃었답니다.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손주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와의 대화가 조금 더 깊어졌어요. 준호는 학교에서의 어려움과 가족 이야기를 슬쩍슬쩍 꺼냈답니다. 산골별빛님, 저희 엄마는 제가 게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 몰래 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준호에게 게임을 제안하는지 이해는 되었지만 그로 인해 준호가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준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일 거야. 가끔은 엄마랑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게 어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엄마랑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산골별빛님은 진짜 가족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가가 뜨거워졌답니다. 준호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게임 속에서 저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 게임 아이템이었지만 제게는 그 선물이 너무나 특별했답니다. 산골별빛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같이 쓰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또 한 번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너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니 할머니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준호에게 제 정체를 밝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준호가 당황할까봐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천천히 준호에게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너희 할머니는 어떤 분이셔? 자주 만나.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는 멀리 사셔서 잘 못 봐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어요. 준호가 아직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준호에게 할머니라는 걸 밝혀야 할 때가 왔구나. 하지만 그 방법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기로 했어요. 준호가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가야 했거든요. 게임 속에서 준호와의 대화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제 저를 단순히 게임 속 친구로만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대화 중에 문득 물었어요. 산골별빛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 친구들은 다 제 또래인데 산골별빛님은 어른 같아요. 그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답했어요. 나이는 비밀인데 준호랑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게임에 집중했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고민이 깊어졌어요. 준호에게 언제쯤 내가 할머니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놀라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준호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됐답니다. 며칠 뒤 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산골별빛님, 학교에서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제가 골을 못 넣어서 좀 속상했어요. 저는 준호를 위로하며 말했답니다.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즐기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준호가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제일 멋진 거지. 그 말을 듣고 준호가 기분이 좋아졌는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산골별빛님은 진짜 가족 같아요. 할머니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찡했답니다. 준호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를 가족처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게임을 통해 친해진 준호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산골별빛님, 혹시 사진은 없어요? 얼굴이 궁금해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당장 제 얼굴을 보여주면 준호가 제가 할머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사진은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준호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아. 준호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게 실망하진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게임 외에도 준호와 소통할 방법을 찾기로요. 그래서 준호가 게임 속에서 이야기할 때 슬쩍 물었답니다. 준호야, 너는 카톡도 하니? 내가 너랑 더 자주 이야기하고 싶어서. 준호는 바로 대답했어요. 네. 근데 엄마가 카톡 친구 추가는 아무나 못하게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준호와 소통을 확대하려면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은 며느리와 직접 대화할 용기가 없었지만 언젠가 이 벽을 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게임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산골별빛님, 사실 제가 엄마랑 요즘 좀 다퉜어요. 엄마는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길 바라시는데 저는 그냥 놀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준호를 잘 키우려고 애쓰는 건 이해했지만 준호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건 준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일 거야. 하지만 준호가 힘들다는 걸 엄마에게 솔직히 말해보는 건 어때?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산골별빛님,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무서워요. 근데 해볼게요. 그 순간 저는 준호가 정말 용감한 아이라는 걸 느꼈어요. 손주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뿌듯했답니다. 며칠 뒤 저는 게임 속에서 준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슬쩍 이런 말을 꺼냈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보고 싶지는 않아? 너희 할머니도 널 정말 사랑하실 거야. 준호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보고 싶어요. 근데 할머니랑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엄마도 바빠서 그런 걸 잘 안 알려줘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는 저를 잊지 않았고 여전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직접 전달받지 못한 저는 오히려 그 간극을 더 깊이 느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제는 준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됐어. 그래야 준호도 더는 외롭지 않을 거야. 저는 다음 날부터 정체를 밝힐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했어요. 갑작스레 밝히기보다는 준호가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답니다. 게임 속 대화 중에 저는 종종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너는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좋아했니? 너희 할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도 기억나니? 그럴 때마다 준호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김치가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잘 못 먹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준호가 여전히 제가 담근 김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미룰 수 없었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충분히 깊어졌고,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게임 속에서 준호와 친구처럼 지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날 게임에 접속하자마자 저는 준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준호야, 너는 너희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니? 준호는 잠시 조용하더니 대답했어요. 알아요. 근데 요즘엔 할머니를 못 봤어요. 엄마가 바빠서 그런지 할머니랑 연락도 안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강한 용기를 줬답니다. 준호야, 만약 너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니?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좋아하셨던 것처럼 저도 할머니를 좋아해요. 근데 할머니는 요즘 저를 잊으셨을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준호야, 사실은 내가 내 할머니야. 순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면 속에서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준호가 당황했을까봐 걱정됐죠. 그러다가 준호가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진짜 할머니세요? 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내가 너랑 이렇게라도 소통하고 싶어서 그랬어. 너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너와 다시 연결되고 싶었어. 저는 마음을 담아 대답했어요.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라서 더 좋아요. 사실 산골별빛 님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할머니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저를 받아들였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준호에게 제가 할머니라는 사실을 밝힌 뒤 준호는 제게 더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게임 속에서 할머니라고 부르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했는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가 여전히 저를 무시하던 모습이 떠올라 속이 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묵혀뒀던 감정이 다시 솟아올랐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해. 저는 그렇게 복수를 결심했어요. 복수를 계획하면서도 저는 단순한 보복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를 통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방법을 생각했죠. 준호야, 할머니가 요즘 조금 속상해.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그래. 할머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엄마랑 아빠가 모르나 봐.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그러면 제가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할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준호의 이 말이 복수의 열쇠가 될 거라 확신했어요. 준호가 가족들에게 할머니의 존재를 다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며칠 뒤
준호가 게임 속에서 제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할머니가 제일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준호를 칭찬했답니다. 잘했어. 준호야, 너가 엄마와 아빠를 설득하면 할머니도 더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처음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가 할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색한 미소로 넘기거나 다음에 보러 가자는 말로 대충 넘어가려 했죠.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군. 그렇다면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겠어. 저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게임에도 접속하지 않고 준호와의 연락도 잠시 끊었어요. 아들 내외가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제 존재를 숨기기로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준호는 게임에서 제게 메시지를 남겼지만 저는 일부러 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슬퍼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도 저는 꾹 참으며 기다렸어요. 준호가 부모님께 저에 대한 걱정을 더 강하게 전할 때까지요. 결국 준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냐고 말했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연락도 안 되고 게임에도 안 들어와요. 할머니가 아프신 거 아니에요. 준호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준호가 계속 울먹이면서 할머니를 찾아 결국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울렸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천천히 받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도 없으시고 준호가 너무 걱정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야 괜찮지. 다만, 너희가 내 존재를 잊은 줄 알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너희가 나를 생각할까 싶어서. 며느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준호도 할머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우리 다시 어머님을 뵈러 갈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와 준호가 시골집으로 찾아왔어요.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며느리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앞으로는 서로 더 자주 보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겨울의 끝자락, 시골집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얗게 펼쳐진 들판 위로 작은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죠. 준호가 달려와 만든 흔적이었어요. 할머니, 눈사람 만들었어요. 할머니처럼 모자도 씌웠어요. 준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너가 있어서 할머니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아들 내외는 부엌에서 김치를 나눠 담으며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틈틈이 저를 향해 미안한 듯 눈길을 보내곤 했죠. 어머님, 준호가 할머니 김치를 정말 좋아하네요. 저도 앞으로 어머님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집에서 다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느꼈답니다. 저는 복수를 계획하며 마음속에 차가운 벽을 쌓았지만 그 벽은 결국 사랑으로 허물어졌어요.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함을 알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답니다. 며느리가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들이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내려올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 아프셨던 걸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제게는 오래된 겨울을 끝내는 봄의 햇살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따뜻한 저녁밥을 함께 나누었어요.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가득 채웠죠. 밥상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가끔 멀어질지라도 다시 서로를 찾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식사가 끝난 뒤 준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자주 오세요. 아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 준호야.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할머니에겐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며 내려다보고 있었죠. 눈 덮인 풍경 속에서 작은 새싹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겨울은 참 길었지만 드디어 끝이 났구나. 저는 혼자 그렇게 속삭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가 된 우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는 자주 연락을 해왔고 준호는 틈날 때마다 시골로 내려왔답니다.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지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어요. 창가 너머로 새싹이 피어나는 걸 바라보며 저는 가족의 사랑도 마치 이 봄처럼 다시 꽃 피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사랑은 복수로도 피어나고 이해로도 자라난다. 내 복수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사랑을 선물했구나. 그렇게 저는 새로운 계절을 맞으며 제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마무리 지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62세 이명주라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혼자 키운 건 아니었습니다. 정철이 아버지는 정철이가 어렸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정철이는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방울토마토 모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철이가 어릴 때부터 방울토마토를 좋아했거든요. 그때 아들 정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는데요. 30년을 키운 자식이라 그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서둘러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돼지갈비도 사고 신선한 야채들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철이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희라는 여자였습니다. 28살이고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그랬습니다. 아들보다 키는 조금 작았고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눈매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구두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도희예요. 도희의 인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도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댁이 참 아늑하네요. 저는 아파트에서만 살아봐서 이런 빌라는 처음이에요. 그 말투에서 은근한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철이는 도희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도희는 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요. 성격도 정말 좋고요. 저는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정철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앉아서 얘기나 하자. 밥은 먹었니?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도희는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더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철이가 저를 따라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도희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정철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이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너가 좋다고 하니 엄마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돼지갈비, 된장찌개, 방울토마토 등 정철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도희는 자신의 집안과 직장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언니는 의사랑 결혼했어요. 이번에 강남에 새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은근히 비교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승진도 예정되어 있어요. 팀장님이 저를 많이 예뻐하시거든요. 도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철이는 그런 도희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이 갈비 맛있다. 근데 다음에는 와인이랑 먹어보고 싶어. 도희는 은근히 자신의 취향을 드러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희는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실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벌써. 너희 만난 지 얼마나 됐니? 6개월 됐어요. 저희 나이도 있고 해서요. 도희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철이는 제가 키운 자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었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왔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며느리감을 마음에 들어할 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희에게서 느껴지는 이 불편함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편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 모종이 걱정되어 베란다로 나가보았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모종을 보면서 제 마음도 똑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냉장고를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정철이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취직해서 결혼하면 냉장고는 꼭 어머니가 사주세요. 그때는 그저 웃으며 넘겼는데 정말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백화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희는
연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시어머니랑 냉장고 사러 가는 길이야.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통화 내내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마치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도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인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도희가 갑자기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은 항상 이렇게 늦게 응대하시나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희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가 나직히 말했지만 도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백화점 서비스가 다 이런가요? 정말 불친절하네요. 매장을 돌아다니는 내내 도희의 고압적인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작은 지문이 묻어 있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제품을 보고 어떻게 구입해요? 내가 시킨 냉장고도 이렇게 지저분하면 어쩔 건데요? 직원들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깨끗이 닦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색상 선택에서도 도희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 인테리어는 제가 다 구상해놨어요. 화이트랑 베이지로만 맞출 거예요. 정철 오빠가 좋아하는 색은 안 돼요. 저는 순간 정철이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밝은 색을 좋아했던 아들인데 도희야. 정철이도 한번 보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희가 끊었습니다. 어머니,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오빠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투에는 더 이상의 간섭은 사절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격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것을 고르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사야죠.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치 제 경제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도 도희는 직원들을 향해 험악한 말을 던졌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네요. 백화점을 나와서 도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점심 먹고 가요? 근처 고급 레스토랑을 가리키며 말하는데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기 김밥 천국이 있네. 거기서 간단히 먹자. 도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밥 천국이요? 어딘지 모를 거부감이 느껴졌지만 제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희는 마지못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도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는 너무 위생 상태가 걱정되네요. 깨끗한 가게였지만 도희는 손수건을 꺼내 의자를 닦고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습니까? 도희야. 뭐 먹을래? 제육볶음도 먹고 싶고 김밥도 먹고 싶네요. 김밥 2줄하고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도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김밥하고 제육볶음에서 당근은 모두 빼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김밥은 이미 다 말아놓은 거라. 그러자 도희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새로 말아주세요. 전 당근 알레르기가 있다니까요?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민망했습니다. 도희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희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제 건강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인 아주머니는 결국 새로 김밥을 말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근을 절대 못 먹어요.
알레르기가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집에서 먹은 된장찌개에도 당근이 들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도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집에서는 당근을 절대 안 쓸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한테도 당근은 먹이지 않을 거고요. 그 말을 하는 도희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아이들 영양을 생각하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데 도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투에는 앞으로의 양육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김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김밥을 뜯어보았습니다. 이모님, 정말 당근 뺐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손님. 말씀하신 대로 당근 뺐습니다. 도희는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계속 김밥을 뜯어보았습니다. 제육볶음도 나왔는데 도희는 그것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도 당근 없는 거 맞죠? 주인 아주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도희는 그제서야 겨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을 먹더니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데서 먹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는 원래 이런 곳에서는 잘 먹지도 않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황당해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데 오지 말아요. 제가 좋은 데로 모시고 갈게요. 마치 제가 이런 곳에 올 자격도 안 되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 대화를 들으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도희는 김밥을 몇 번 집어먹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토마토도 못 먹어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토마토도? 네, 토마토도 알레르기가 있어서 절대 못 먹어요. 도희는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집에 케찹도 구비하지 않을 거예요. 아예 토마토 관련된 것은 일절 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철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계란 후라이에 케찹을 발라 먹는 것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를 해주면 케찹을 듬뿍 발라 행복한 표정으로 먹던 모습이 우리 정철이가 계란 후라이에 케찹 발라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에요. 그 말투는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밖에서 먹든 다른 데서 먹든 그건 오빠 마음이죠. 하지만 제 집에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니 도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식도 별로 안 좋아해요. 된장찌개 같은 것도 냄새가 너무 심하고 앞으로는 파스타나 스테이크 같은 걸 주로 해 먹을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시댁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도 사실 한 술도 못 먹었거든요. 앞으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제가 다 바꿀 거예요. 정철 오빠도 이제 제 입맛에 맞춰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공손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아들의 취향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기준만을 고집하는. 그때 도희가 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주말에는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신혼집은 저희만의 공간이니까요. 마치 철벽을 치듯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명절에도 친정 먼저 가고, 시댁은 저녁에 잠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제 아들의 인생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직설적인가요? 도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전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결혼하면 다 드러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주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희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시어머니랑 밥 먹고 있어. 통화하는 목소리는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친근하게 김밥 천국에서 먹자고 하시더라고. 쪽팔리게 김밥 천국이 뭐야? 전화를 끊고 나서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희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어머니, 잠시 받고 올게요. 도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희의 모습이 어딘지 수상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웃는 모습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도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방금 전화한 사람이 제 전 남자친구예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습니다. 아직도 연락하니? 네, 가끔씩 연락해요. 헤어졌다고 해서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잖아요? 도희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전 남자친구가 한 명이 아니에요. 도희는 마치 자랑하듯 자신의 과거 연애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의대생이랑 3년 만났어요. 그 다음엔 변호사랑 1년,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 과장님이랑도 잠깐 만났죠. 저는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SNS로 연락하면서 지내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제 표정이 좋지 않자 도희가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래요. 전 남자친구랑 연락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결혼해서도 계속 연락할 거예요. 오빠한테는 비밀이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철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도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전 결혼해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시댁에는 명절 빼고는 일절 안 올 생각이에요. 저희 친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모시고 살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나중에 연세 드셔도 유양원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철 오빠도 제 의견에 동의할 거예요. 전 오빠를 잘 다룰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을 다룬다라고 표현하다니. 도희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제 첫사랑이에요. 아직도 자주 연락해요. 이 사람은 회사 과장님. 사진을 넘길 때마다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결혼은 하는데 제 인생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도희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저희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랑 너무 가까우면 안 좋아요. 이제는 가식적인 태도마저 벗어던진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시댁이란 존재가 불편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연락도 자주 안 할 거예요. 저는 아직도 더 지켜봐야 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섣불리 판단하면 정철이가 상처받을 것 같아 잠시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도희의 입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시부모님이랑 여행 가는 것도 싫어요. 친정 부모님하고는 매달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시댁이랑은 도희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철 오빠 친구들이랑도 안 만날 거예요. 전 오빠 친구들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특히 그 과장 달린 친구는 정말 싫더라고요. 정철이의 중마고우인 성준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절친한 친구인데 전 좀 더 높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제가 아는 의사랑 변호사 부부들이랑만 만날 거예요. 도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호텔에서 할 거예요. 웨딩드레스도 수입으로 하고 청첩장도 500장은 찍어야 해요. 비용은 양가에서 반반 부담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정철이의 통장 잔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 월급으로 열심히 모아둔 돈이 전부인데 아참, 신혼여행은 한 달 정도 다녀올 거예요. 유럽이랑 몰디브 다 돌아보려면 한 달은 필요하거든요. 회사는 제가 아는 이사님이 잘 말씀해 주시기로 했어요. 도희의 눈빛에는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정철 오빠는 제 계획에 다 동의한 상태예요. 어머니만 허락하시면 돼요. 그때 도희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받았습니다. 오빠, 어디야?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습니다. 하지만 통화하는 상대가 정철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나 지금 시어머니랑 밥 먹고 있어. 응, 저녁에 보자. 알았어, 오빠. 전화를 끊은 도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게 말했습니다. 아, 친한 오빠예요. 그냥 선배인데 이따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희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도희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정철이는 말을 꺼내려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도희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오빠 통장도 제가 관리할 거예요. 남자들은 돈 관리를 못 하잖아요. 어머니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 오빠 돈 관리는 제가 할게요. 정철이가 어릴 때부터 모아둔 적금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도희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앞으로는 오빠한테 용돈 받으시면 안 돼요. 며느리 허락 없이 아들한테 용돈 받는 시어머니는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당근 알레르기라더니.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 먹을 땐 멀쩡하더만. 그것도 모자라서 애들 키울 때도 당근 안 먹인다고? 애들 영양은 생각 안 하나? 토마토도 못 먹는다고 케찹도 집에 두지 않겠대. 우리 정철이가 계란 후라이에 케찹 발라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건 알아서 하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집 온 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래. 배짱도 좋다. 전 남자친구들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나겠다고? 우리 정철이한텐 비밀로 하겠다며?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양다리 걸치고 살겠다는 거잖아. 뻔뻔하기는. 전화 받는 것 좀 봐. 오빠, 오빠. 그렇게 낯간지럽게 불러대고 정철이한텐 저렇게 다정하게 말 한번 해봤나? 아니, 내가 직접 봤어.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달랐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지. 시댁에는 일절 안 오겠대. 명절에도 안 오겠대. 그럼 우리 정철이는 평생 혼자 와야 한다는 거야? 친정은 매달 해외여행 가면서 시댁은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고? 아니,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선을 긋고 시댁 부모는 뭐 사람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차별하겠다는 거야? 된장찌개 냄새도 싫다면서? 우리나라 음식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파스타니 스테이크니. 그럼 양식만 먹고 살 거야? 우리 정철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은 다 못 먹게 하겠다는 거잖아. 김치찌개도 안 되고 된장찌개도 안 되고 우리 아들 다 굶기겠다는 거네. 그리고 김밥 천국이 뭐가 어때서? 잘만 처먹더만. 그리고 무슨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 저렇게 음식을 가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 정철이 친구들도 만나지 말라고?
수준이 낮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마고우처럼 지내온 성준이를 말이라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수준이 낮다니? 네가 뭔데? 언제부터 그렇게 잘난 거야? 게다가 정철이 월급을 전부 자기가 관리하겠대. 용돈까지 정해서 주겠다는데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당신이 정철이 엄마야? 내가 정철이 엄마야? 30년 키운 내 아들을 당신이 뭘로 보고 돈 관리는 무슨? 네가 무슨 우리 아들 통장을 관리해? 꿈도 야무지다. 시댁의 용돈은 또 왜 안 준다는 거야? 유양원은 또 왜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늙으면 유양원 보내겠다고? 내가 유양원 갈 생각이 있다고 누가 그래? 네 맘대로 결정하지 마.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집 음식 문화는 다 사라지는 거야. 30년 동안 내 아들 입맛에 맞춰 해온 요리를 다 무시하겠다는 거잖아. 한식은 기름지다고? 김밥 천국 와서도 저런 태도면 어떻게 살려고. 이런 데서 밥 먹어본 적 없다는 게 자랑이라도 되나.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백화점에서 그 난리를 피우고 점원한테 저렇게 막말하고 갈구고 여기 와서도 주문 하나 제대로 못하고 생떼 지르고 당근 빼달라 어쩌라. 음식점 사장님한테 저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매사에 불평불만이나 하고.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 모양이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정철이가 이런 마음인 여자랑 살면 얼마나 힘들어질까. 매일 입맛에 안 맞는 음식 먹어야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시댁 오지도 못하고 전 남자친구들은 계속 만나면서 우리 아들은 꼼짝 못하게 하겠다. 이건 아니야. 절대 안 돼. 당신 같은 며느리는 싫어. 우리 정철이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어. 이런 여자랑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더구나 아직도 다른 남자들이랑 연락하고 선배니 과장님이니 하는 사람들이랑 밥 먹고 우리 아들 바보 만들 작정이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야겠어. 당장. 오늘 정철이한테도 이야기할 거야. 모든 걸 다 털어놓을 거야. 전 남자친구 이야기도, 통장 관리한다는 이야기도, 유양원 보내겠다는 말도, 시댁 무시하는 것도 다 이야기해 줄 거야.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어.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망설였는데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평생 이런 여자한테 당하면서 살게 할 순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을 내야겠어. 우리 정철이랑 결혼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저한테 막말하신 거예요? 제가 먼저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도희는 그대로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보시기에 안 좋았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저도 아들 있는데 그 마음 이해해요. 가게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철이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되었지만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철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희랑 결혼하면 안 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데요? 지금 일하고 있지? 이따 밤에 다 이야기하마. 오늘 있었던 일, 도희가 한 말들 전부 다. 밤 8시 떨리는 마음으로 정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1시간 동안 망설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수차례.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정철아, 어머니, 도희한테 연락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역시 도희가 먼저 이야기했나 봅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도희랑 있었던 일 전부 다 말하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철이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희가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라고, 어머니가 도희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고. 정철이의 날카로운 항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희와 나눈 대화를 하나씩 설명하자 정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특히 도희가 다른 남자들과 아직도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야기에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에는 전화기 너머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혼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아. 엄마가 틀렸다면 좋겠지만.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들리는 것은 정철이의 거친 숨소리뿐. 아마도 지금 많은 생각이 들겠지요. 도희와의 추억들, 함께 찍은 사진들, 같이 그렸던 미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일 테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죄송하다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우리 정철이가 뭐가 죄송하단 말인가.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한데. 정철이는 내일 도희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상처를 줘서, 하지만 이게 옳은 결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의 불행보다는 지금의 이별이 나을 테니까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의 일을 위로하듯.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파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정철이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퇴근 후 정철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희의 회사 동료가 정철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희가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해외로 떠나버렸고 그 직후 정철이를 만났다는 것. 심지어 그 남자가 최근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까지. 정철이의 친구 성준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도희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같은 수법으로 한 남자를 만났었다고, 결혼 직전에 파혼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제서야 도희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밥 천국에서의 그 태도도, 백화점에서의 그 모습도 모두 그녀의 본 모습이었던 거죠. 동네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난 도희 이모님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희가 어릴 때부터 저랬어요. 제 동생이 바보같이 다 받아주니까 남편이랑 이혼하고 도희만 키우면서 다 받아줬거든요. 3번째 파혼이에요. 이번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 정철이가 4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다니. 주변에서는 모두 제 결정이 옳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역시 이명주 씨는 달라. 그 하나의 식사로 평생의 불행을 막았잖아. 요즘은 주변 어머니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줍니다. 한 끼 식사에서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예요.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그 사람의 품성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어떤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명주 씨 이야기 듣고 결심했어요. 우리 아들 선 다음 주에 끊을 거예요. 그 여자가 식당 종업원한테 막말하더라고요.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김밥 천국, 그 평범한 식당에서 단 한 끼의 식사로 평생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립니다. 그날도 이런 비가 내렸었죠. 김밥 천국에서 나오던 날, 한 끼 식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날의 기억이 흐릿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날의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라고 하죠. 김밥 한 줄을 주문하는 모습에서, 타인을 대하는 작은 말투에서 그 사람의 평생이 보인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면 방울토마토가 익어갑니다. 정철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케찹을 뿌려 먹던 그 계란 프라이도 이제는 웃으면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날 제가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식의 불행을 눈뜨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장맛비가 내리는 여름날이면,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도 김밥 천국 간판을 볼 때면 그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 담겨 있다는 것.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고르는 일에는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그때의 기억을 다른 이들과 나눕니다. 누군가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에 비가 그칩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정철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오늘도 아들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김밥 천국의 그날처럼, 단 한 끼의 식사가 평생의 행복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 아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창가에 맺힌 빗방울처럼 맑은 마음으로, 새싹이 돋아나는 텃밭처럼 희망찬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기다립니다. 우리 아들의 진정한 봄을 기다립니다.